안녕하세요. 에, 정당과 선거 국강 총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나 SNS 같은 미디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봤고요. 이번에는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이제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정당과 선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 또는 뭐 여러 가지 학설, 역사, 배경 이런 거는 이전에 8강까지 어느 정도 끝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현대에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뭐 이게 우리나라 선거제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준비되어 있는 게 각 국가별로 독특한 통치제도가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독일은 또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시험을 안 치니까 저희 리포트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고요.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변천사 지속과 변화에 대한 고찰이라고 해서 이 글의 목적은 1945년 광복 후에 지금까지 70여 년간의 한국의 선거제도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선거 유형별로 제도의 변화 과정과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1945년 광복 후에 대의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제도에 따라 정치인, 정당, 후보, 유권자의 선택이 달라져서 국민의 대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선거 제도를 채택할 것인지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구 1인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에서 당선되지 못한 후보가 1구 2인을 선출하는 제도에서는 당선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한 지역구에 한 명, 두 명 이걸 말하는 거죠.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에서 도시화를 비롯한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의해서 또 지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리고 선거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완벽한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의 공정성, 대표성, 경쟁성, 투명성, 비례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이러한 원칙에 얼마나 부합해 왔을까?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70여 년간 한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제도가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되어 왔으며 제도 변화의 정치적 결과는 어떠했나를 분석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선거제도의 지속과 변화, 민주화 이전과 이후 시기의 특징에 대해서 보면요. 1945년 해방 직후 정부 수립을 위해서 현대식 선거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지난 70여 년간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지속과 변화 양상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거 경쟁의 규칙이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제도가 자꾸 변한 거죠. 특히 민주화 이전에는 민주화 이후에 비해 선거제도의 기본 골격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모두가 이제 집권 세력의 변화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아무래도 민주화 이전이라고 불리는 기간 보통 87년을 이제 민주화라고 보니까 대통령 직선제가 됐죠. 그때 그 이전을 보통 민주화 이전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그 이전에 살았던 분들이 또 난 민주주의 시대에 안 산 거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제 건국부터 87년까지를 이제 민주화 이전이라고 보면 이때 선거제도는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막 바뀌었습니다. 뭐 3선도 할 수 있고 2선밖에 못했다가 3선 개헌이 되고 또 유신으로 이제 종신 대통령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게다가 이승만 대통령 때도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종신으로 하자는 등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편 이제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30년간 선거제도의 기본 틀이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나 아직도 선거제도의 제도화 수준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뭐 원래 그러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최근 개헌 논의에서 보는 것처럼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와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현행 선거제도의 제도화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사실 지금 미국의 대선을 보면 야 뭐 쟤들은 뭐 저렇게 선거하냐 싶죠. 그러니까 뭔 선거를 저딴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가 이겼다 그러고 뭐 사흘이 지나도 나흘이 지나도 해결이 안 나고, 게다가 이제 지금 뭐 바이든은 바이든대로 저기 인수위원회 만들었다 그러고 트럼프는 또 이제 재선됐다고 가정하고 이제 2기 내각을 구성한다고 하질 않나. 아메리카가 아니라 아프리카예요 거의. 아프리카 국가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그렇게 선진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도라는 건 존재하고 그 제도가 점차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직 완벽하진 않다 뭐 이런 얘기죠. 둘째, 민주화 이전과 이후 시기의 선거제도는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는 비경쟁적 요소가 많았고 특히 집권 세력이 정권 창출이나 연장을 위해서 선거제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민주화 이후에는 집권 세력이 선거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고 오히려 선거제도의 경쟁성, 공정성, 대표성, 비례성 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화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선거제도의 지속과 변화 양상을 선거 유형별로 보면 민주화 이전의 선거제도, 첫 번째 대통령 선거제도를 보면 밑에 표가 있습니다. 표에서 1에서 보는 것처럼 민주화 이전에 40년 동안 대통령 선거는 12차례 실시됐고요.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선거 방식이 간접선거와 직접선거 이런 식으로 선거 방식이 4차례나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7차례의 대선에서 계속 직선제를 유지해 나오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제도를 보시면 길기도 하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대통령 선거제도의 변화라고 해서 초대 대통령 국회에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그럼 다 국회의원이 됐죠. 그 다음에 대통령, 부통령 이래가지고 그 미국식을 갖고 왔는데, 초대는 이거를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나서 이걸 다시 또 전 국민 직선 선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초대에 한해서는 이제 간선을 했어요. 간접 선거. 그래가지고 이제 피선거권을 연령이 40세 이상. 그 다음에 선거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은 25세. 이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뽑았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국회의원들이 뽑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국회에서 뽑은 거죠. 그리고 임기는 4년이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4년 뒤에는 이제 국민이 직접 뽑게 됩니다. 왜냐면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 해봤으니까 그 다음엔 이제 대통령 선거도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직접 뽑게 됐죠. 이게 60년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총 3번 선거를 했고요. 왜냐면 4년 이렇게 총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니까 4 해서 16년 동안, 엄밀히 말하자면 16년 아니죠. 12년이죠. 그쵸? 60년부터 48년이니까 이게 왜냐면 이걸 못 채웠죠. 못 채웠으니까. 그치? 못 채웠으니까 12년 남짓 하신 건데 10년 동안 대통령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15 부정선거 때문에 4번째 선거는 실패했죠. 그래가지고 막 시위가 일어나고 이래서 몇 달 만에 그 내각 책임제의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가 이뤄지고 양원 간선을 통해서 내각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됐습니다.
사실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3.15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이제 내각제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윤보선 씨를 뽑고 국무총리로 장면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내각제 하에서의 대통령은 그냥 뭐 바지 사장 같은 입장이에요. 그냥 대표고요.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일 뿐이고 근데 그랬는데 61년 5월 16일에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윤보선 씨가 그러니까 거의 보자 이게 5.16이니까 거의 1년도 한 10개월 하다가 그냥 물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구테타 일어나가지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운영하다가 63년에 민선으로 이영한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선제로 박정희 씨가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군복을 벗고 출마하신 거죠. 그래서 대통령 국민 직선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셨고 임기는 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 임기는 4년이었던 겁니다. 71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했고 그 다음에 67년에 또 직선제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71년에 또 직선제로 해서 박정희 씨가 당선됩니다. 그 다음에 유신이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통대 간선이라고 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200명을 갖다가 이제 뽑았어요. 이건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고 그냥 정부가 각 지방마다 유지들 그리고 좀 괜찮은 사람들 올리라고 그래서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장충 체육관에 모이셔가지고 그 200명이 투표를 해요. 보통은 후보는 1명 내지 2명입니다. 그러면 박정희 뽑아야지. 그러면 이게 200명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안 찍은지 찾아내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뽑습니다. 여기서 6년 임기로 해서 시작하셨는데 이걸 이래가지고 이제 한번 하셨죠. 한번 하시고 또 간선을 해서 또 박정희 씨가 뽑힙니다. 근데 이게 이제 채 2년이 못 가서 최종에 79년 채 1년이 못 가서 1년 좀 넘었네요. 79년 10월 26일 12.6에서 이제 총을 맞고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규하 씨가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직무대행으로 됐다가 체육관에서 한 번 더 투표해서 이제 최규하 씨가 되고 그 다음에 1년 그렇지 이게 1년이 채 안 되죠. 한 9개월 정도 뒤에 전두환 씨가 또 통대 간선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80년 8월 27일에 통대 간선으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임기는 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임기를 좀 길게 하고 싶으니까 다시 이제 그 선거인단 간선으로 해가지고 다시 81년에 다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두환 씨가 또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임기가 7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이 사이에 뭔가 일이 많았던 거죠.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로 당선됐는데 이것도 못 믿어온 거예요. 원래는 직선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 밑에 있던 허삼순이, 허화평인이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81년에 2월 25일 선거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급하니까 일단은 통대 간선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다음 선거를 준비를 해서 국민 직선으로 해가지고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여기 보십시오. 80년 8월 27일에 됐잖아요. 근데 80년에 5.18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못 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광주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이대로 만약에 집권을 해서 계속 하게 되면 언젠간 이거 문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선거 하지 말고 차라리 국민의 직접선거로 해가지고 국민이 직접선거로 투표를 해서 만약에 전두환 씨가 당선이 되면 그때는 사실 정부의 정통성이 의심받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국민이 선택했으니까. 사실은 이전에 박정희 씨 때도 5.16 쿠데타로 집권을 했지만 국민 직선제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았던 거거든요. 그게 약간 그런 꼼수가 있어요.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한.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그렇게 하자라고 허삼수, 허화평, 그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전두환 정권에서 가장 머리가 똑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두환 씨가 이제 겁이 많아가지고 야 그다음 만약에 내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간접 선거를 한 거예요. 선거인단 선거로. 그나마 선거인단 선거로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았죠. 어차피 뭐 여기 위에 통일주체 국민의 이 간선이나 선거인단 선거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통성에 문제가 좀 생겼고 사실 이제 서화평 허삼수가 주장했던 방식대로 만약에 했다면 직접 선거로 그랬으면 사실 50 청문회니 뭐니 이런 게 그 뒷날 이래서 뭐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국민 투표로 직접 투표해서 뭐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5.16 구테타만 하고 그냥 집권했었으면 계속 구테타 세력이라고 욕먹었을 텐데 결국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선제로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저 사람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정통성의 문제라는 게 되게 심각하거든요. 전두환 씨는 그 정통성에 대해서만큼은 자기가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썼나 봐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데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대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내가 체육관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 되는 대신에 이 박정희 대통령처럼 여러 번 집권하려고 하지 않고 딱 7년만 하고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된 거죠. 뭐 그래도 어차피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죠. 그렇게 국민의 피를 손에 묻히고 집권을 하면 그건 끝이 안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7년 딱 하셨고 그 다음에 87년도에 그 87체제 해가지고 직선제가 받아들여지고 노태우 씨가 당선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 국민 직선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이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후보자 등록할 때 추천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건데 이건 뭐 그래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87년도에 만들어진 87체제가 사실 이게 이제 제6공화국 헌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전두환 시대까지가 5공화국이었고 직선제로 바뀌면서 헌법이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6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6공화국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선거 방식도 추천자 숫자만 바뀌었을 뿐 이제 이거는 뭐 어차피 선거법 그 중앙선관위에서 만드는 거니까 이 기본적인 선출 방식 국민 직선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계속 제6공화국입니다. 이 공화국자가 붙는 거는 그 헌법이 한번 바뀔 때마다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요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3공화국 그 다음 요게 그 다음 요까지가 4공화국 그리고 이제 전두환 씨부터가 5공화국 노태우 씨부터가 6공화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1948년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불과 4년 만인 52년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바꿔서 이후 3차례나 더 당선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거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4.19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내각제로 개헌하면서 대통령 선거제도는 민의원, 참의원, 합동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2공화국이 내각제였죠. 우리나라 최초이자 마지막 내각제였던 겁니다.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군부 세력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내각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제로 환원시키면서 다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 결과 군부 출신의 박정희는 3차례나 직선제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1972년에는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위해서 유신헌법이 도입되면서 선거제도가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박정희 대통령 간선으로 2차례 더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약간 여담인데 여러분들 저기 댓글로 출석만 계속 이렇게 쓰시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의견 같은 것도 댓글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너무 출석만 있으니까
좀 썰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강의 방식이 마음에 든다, 또 이런 강의 방식은 별로다, 이런 거를 바로바로 알려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72년에 대통령 종신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이 도입되면서 선거제도가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선제로 다시 바뀌었고, 그 결과 박정희 대통령은 간선으로 2차례 더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신군부가 구테타로 집권하여 전두환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지속됐고요.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당선 직후 개헌을 단행해서 간선제는 유지하되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신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외형적 변화를 줬습니다. 이때 약간이 개헌이 됐기 때문에 제후공화국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제도는 한 차례 시행된 후 87년 국민의 직선제 개헌 요구에 따라 폐기됐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문재인 씨가 이제 19대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보시면 1대 대통령 이승만, 2대도 이승만, 3대, 4대까지 이승만이었다가 이제 4대에서 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됐으니까 윤보선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5대 대통령 박정희, 6대, 7대 대통령 박정희고, 그 다음에 이때 또 헌법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8대, 9대 대통령까지 박정희가 하고, 그 다음에 10대가 최규화, 그 다음에 11대가 전두환, 그 다음에 요 시점에서 아까 밑에 말씀드렸듯이 선거인단 간선제로 헌법이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해서 이제 12대가 다시 전두환이 되는 거고, 그 뒤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씩 먹는 겁니다. 13대 노태우, 14대 김영삼,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19대 대통령이 문재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이 대수가 늘어나는 게 사이사이에 이제 헌법이 바뀐 게 몇 번 있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민주화 이전의 대통령 직선제는 여러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은 결선 투표 없이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한 점이다. 이런 방식은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 직선제에도 동일하다. 한편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단순 다수제는 한 번 해가지고 선거를 과반수를 얻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보다 한 표라도 더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한편 이제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정 부통령을 선출했으나, 그러니까 이제 정은 정 대통령이라고 하진 않고 그냥 대통령, 그 다음에 부통령인 겁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시기에는 부통령 없이 대통령만 선출했다. 후자는 민주화 이후에도 동일하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 시기의 정부통령제는 미국처럼 러닝메이트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에게 별도의 표를 던지는 개별 선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특성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56년에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는 자유당의 이승만이,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당이 다른 사람이. 민주화 이전에 시행된 대통령 간선제 방식은 모두 4가지로 다양하다. 1948년 재헌의회의 초대 대통령 간선 방식은 국회의원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당선되고 3분의 2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 2명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했다. 1960년 내각제 채택과 함께 도입된 대통령 간선 방식은 민의원 참의원 합동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되고 1, 2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도록 했다. 어떻게든 뽑긴 뽑는 거죠. 한편 유신체제에서는 유권자들이 선출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약 2,300여 명이 대통령을 선출했고, 이어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유권자들이 선출한 약 5천여 명의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했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 선거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
이게 이제 보시면 지금 거의 20대까지 넘어와 있는데 하나하나 보죠. 하나하나 보면 자,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1대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이제 20대, 지금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진행이 됐죠. 사이로. 1대부터 보면 48년 5월 10일 날 최초 재헌의회 선거가 있었고요. 이때부터 4대까지 4대까지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거의 내내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한구에서 한 명 뽑는 거였고요. 단순 다수 대표제였습니다. 전체 의석수는 48년도에는 이제 200석, 50년도에는 210석, 54년도에는 203석, 58년도에는 233석 등으로 좀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도 출마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기탁금 제도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기탁금을 내고 그 다음에 출마를 하는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60년 7월 29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4.16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왔던 60년 7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양원제, 민의원, 참의원 이렇게 양원제로 되고요. 그 다음에 민의원은 단순다수제, 참의원은 제한연기 투표제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제한연기 투표제라고 해서 이 한 선거구에서 의원 정수 미만의 후보자의 이름을 연달아서 기명하는 투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라고 할까? 이거 소수 대표제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름을 쭉 써서 나중에 이제 이거 의원 정수에서 이제 미달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차면 그만큼 찬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당선되는 거죠. 자, 제한연기 투표제 좀 더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이거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워낙 약간 좀 그러니까 제한을 두고 연달아서 기명한다 이런 건데 이게 보시면 연기 투표제가 후보자 2인 이상에게 투표하는 것을 말하고 제한 연기 투표제는 여기가 이제 의원 정수에 제한을 두고 예를 들어서 한 선거구의 의원 정수가 뭐 3명이라고 그러면 3명까지만 이제 쓴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수는 이제 민의원 233석, 참의원 58석이고요. 무소속 출마가 허용되고 부재자 우편 투표 제도도 도입이 됩니다. 이래서 이제 제2공화국이 이렇게 출범을 했죠. 그리고 이제 63년 5.16 쿠데타 일어난 직후에 이후에 했던 이제 선거에서 어떻게 됐냐면 선거 제도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소선구제하고 전국구 제도로 바뀌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국구 의원으로 혁명 주체 이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의석수가 175석이었는데 전국구가 이제 44석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 전국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화당 쪽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전국구 배분 방식을 보면 제1당 공화당이 1당이었는데 2분의 1 이상 절반가량을 가져가요. 거의 3분의 2 미만 그러니까 다 가져가는 거죠. 거의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늘 다수당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특이한 게 71년까지만 해도 무소속은 출마가 안 돼서 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소속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당시 정당 정치는 일종의 파벌 정치 같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민주당이나 이런 자유당 같은 구정당들의 인사들은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특정 정당 소속이면 정치 활동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놓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놓으면 한쪽 손 묶어놓고 지금 경기하는 거가 되니까 공화당은 늘 이제 다수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랬다가 이제 73년에 제도가 한번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삼선 개헌
또 그러니까 유신헌법으로 해서 이제 뭐 바뀌게 됐는데, 유신헌법은 좀 뒤구나. 하여튼 그렇게 바뀌었는데 한번 중선거구제로 해서 한 지역구에 2명, 그다음에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체 의석 중에 3분의 1 정도를 뽑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석수는 이제 219석, 그 다음에 뭐 231석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이렇게 되고요. 지역구는 단순 다수제인데 집권세력은 간접선거를 통해서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보장받습니다.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선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그 유정회라고, 유신정우회라고 불리는 유정회가 이제 이렇게 탄생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그 무소속 입후보도 허용이 되고요. 기탁금 제도도 부활됩니다. 81년, 그러니까 50대 들어오면 중선거구제라고 해서 한 지역구에 2명, 전체 의석구의 3분의 1, 3분의 2, 그리고 전국구제로 해서 이제 지역구 의원, 전국구 의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전체 의석수는 276석으로 늘어납니다. 전국구 배분 방식은 제1당에 3분의 1을 배분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정당별 의석수로 비율로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당이 되면 다수당이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이제 85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고, 88년도 소위 말해서 이제 87 체제가 들어서면서 헌법이 바뀌게 되고 6공화국 때부터는 그 선거구제가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전체 의석수가 이제 299석으로 거의 한 300석 가까이 되는 걸로 바뀌었고요. 소선거구제 1구 1인 플러스 전국구제로 해서 전체 의석수 중에 지역구를 뺀 수를 이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역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의석수에서 지역구를 조정을 해가지고 지역구가 나오면 그 나머지를 갖다가 전부 다 이제 전국구로 돌리는 겁니다. 전국구가 지금 말하는 그 비례대표를 말하는 거고요. 전국구 배분 방식은 88년에는 1당의 2분의 1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1당을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차지한 정당들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고요. 92년도 같은 경우에는 1당에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정당도 전국 유효 투표의 3% 이상을 얻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한 석을 배분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3% 룰이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96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데 지역구 5석 이상 또는 그 유효 투표 총수의 5% 이상 득표한 정당만 참여해서 이걸 배분받을 수 있고, 단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정당도 전국 유효 투표의 3% 이상 5% 미만을 넣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한 석을 주는 겁니다. 무소속 출마는 계속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바뀌는데 2000년 들어와서 소선구제로 이제 1인 1구, 이게 뭐 소선구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 전국구라는 말이 사라지고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이게 바뀝니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전국구 배분 방식과 동일하니까 사실 전국구나 비례대표나 이름만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명칭이 그냥 바뀐 거로 보시면 되고요. 2000년대부터 이제 후보자 전과 기록이 공개가 되고 선거 비용 보전 제한 및 유예 제도가 신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일정 부분만 보전을 해주는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안 되면 또 안 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소선거구제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2004년 들어와서 다시 조금 바뀝니다. 4년, 8년, 10년, 16년 이제 의석수에 따라서 비례대표 숫자가 매번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선거와 정당투표를 분리한 1인 2표제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지역의 후보도 뽑고 또 지지하는 정당도 뽑아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으로 이제 민의를 모으겠다는 거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이제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 그러니까 3% 이상 득표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할당하는 걸로 되고요.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5석 이상이거나 아니면 3% 이상 득표거나 각 정당의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2004년부터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해서 예비후보자가 경선을 거치고 그 다음에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연설회 및 합동 연설회 같은 건 폐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모으는 게 이제 쉽지 않아졌어요. 옛날에는 뭐 여의도 광장이나 또는 뭐 이런 광장들에서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거기서 막 연설도 하고 이랬는데 더 이상 이제 그런 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TV 토론, TV 연설 이런 걸로 다 바꿨죠. 그리고 2012년부터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재외선거 제도라고 해서 재외 국민들에게도 투표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그분들의 의사까지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허용을 해서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 SNS로 투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표 2처럼 이제 민주화 이전 시기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무척이나 변화무쌍했습니다. 첫째, 5.16 군사정변을 전후해서 제도상에 큰 차이가 생겼고요. 5.16 이전에는 지역구 후보자만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국구 비례대표를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역구 선거구제와 전국구 비례대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채택을 했습니다. 둘째, 민주화 이전 시기 40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기본 골격이 4차례나 바뀌게 되는데요. 지역구 직접선거의 원형은 해방 후 미 군정 하에서 재헌의회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1구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 즉 단순 다수 대표제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골격은 이후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법정 임기와 의원 정수만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으나 그 후 국회의원의 법정 임기는 4년이 됐고요. 의원 정수는 재헌의회 선거 당시 200명이었으나 1950년 선거에서 210명으로 늘어났고 1954년 선거에서는 203석으로 줄어들었다가 58년 선거에서 다시 23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기본 골격은 제2공화국에서 양원제를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 당시 이제 민의원 의원의 정수는 233명이었고 기존의 선거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의원 의원의 선거에는 1구 2인에서 8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함으로써 유권자가 선거구 의원 정수의 반수 이하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제한연기 투표제를 실시했습니다. 5.16 이후에는 지역구 직선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 간선제를 병행했는데 지역구 투표 방식은 종래와 같이 단기 불이항 투표제를 계속 채택을 했고요. 이게 이제 단기, 이게 한문으로 하니까 이해가 힘든데 Single Non-Transfer Vote System이라고 해서 한 번 투표하고 다른 이 내 표를, 그러니까 이제 이양 투표제라고 있었죠. 뭐냐면 내가 지지한 사람이 다수가 안 될 경우에는 내 표가 딴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표가 발생하더라도 예를 들어 3번, 4번을 찍던 사람이 있더라도 이 표는 버리고 1, 2면 그러니까 이제 이 결선 투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2번, 3번 선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즉 이제 1구 1인의 소선거구제, 물론 1구 2인의 중선거구제에서도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만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전국구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 정당별 득표율이나 의석률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정하는 간선 방식이었고요.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선거와 전국구 비례대표 간선제는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역구 직선제의 경우 1972년 유신과 더불어 1구 2인의 선출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돼서 전두환 정부까지 이어졌고요. 간선에 의해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수는 집권 세력의 권위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많았습니다. 1960년대에는 전체 의석의 4분의 1을 간선에 의해서 선출했으나 70년대와 80년대에는 3분의 1을 선출했습니다. 간선의 방식도 시기마다 달랐고
1960년대와 80년대에는 전국구 비례대표제 방식이었으나 1970년대 유신시대에는 집권 세력이 간선 국회의원을 제도적으로 독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즉 제3공화국 전국구 비례대표제는 의석 배분 방식이 1당과 2당에게 유리했다면 유신시대에는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제도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나 여당이 다수당이 되도록. 1980년대 신군부가 도입한 전국구에서는 제1당이 전국구 의석의 3분의 1을 무조건 차지했고요. 나머지 3분의 1을 제1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게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제1당이라고 해서 일정 비율의 의석을 무조건 가져간다는 얘기니까. 이슬 민주화 이전에는 집권 세력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선거제도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지방선거제도가 있는데 이게 내용이 좀 기니까 요거는 저희가 하편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